친정어머니께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던 어머니라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웃 주민이 119를 불러주셔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 뼈가 약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네요. 최소 2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마음 같아선 1인실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 6인실에 모시게 되었고 간병인을 쓸 여유도 없어 제가 직접 간병을 맡았습니다. 외동딸로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 구석에 앉아있다 보면 답답할 법도 했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병상이 병실 입구에서 가장 먼 창가 쪽에 배정되어 그나마 바깥 풍경을 보실 수 있어 어머니께서도 답답함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저도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고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을 자연스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은편 창가 쪽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특별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혼자였고 간호사들 사이에선 용가리 할매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처음엔 별명이 좀 지나치다 싶었지만 이유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또 그 약이야? 이거 먹어봤자 하나도 낫지 않아. 속만 쓰리다고 몇 번을 말해.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선생은 무슨 선생? 돌팔이 주제에. 멀쩡한 사람한테 약이나 퍼먹이고 돈이나 뜯어내지. 에휴.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내지르는 할머니의 거친 소리에 병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눈치를 봤습니다. 환자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호자들은 불편한 얼굴로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러니까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지. 성격이 저렇게 개팍하니 누가 붙어있겠니? 다 자기 엿보야. 저 역시 그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가 퍼붓는 불평은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했습니다. 거기 좀 조용히 해. 병원이 시장 바닥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아픈 사람 생각도 않고 떠들기는. 날카로운 말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할머니를 피했고 결국 가족은커녕 찾아오는 지인조차 없는 할머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고요한 병실에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자가 편하지.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늘 혼자였는데 괜찮아. 다 필요 없어. 난 혼자가 좋아. 별일 아닌 일로 불평을 늘어놓고 툭하면 시비를 거는 할머니에게 짜증이 났지만 낮에 거친 모습과 달리 밤에 그 목소리는 어딘가 외롭고 떨려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모습을 모른 척하며 어머니의 간병에만 더욱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엔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맞은편 병상의 할머니와는 눈인사조차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병원 음식에 질린 어머니를 위해 집에서 가져온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가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서 계셨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생소한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의 공격적인 모습과 달리 할머니의 눈빛은 뜻밖에도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면 나 이 편지 좀 읽어줘요. 내가 글을 몰라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낮에는 화내고 밤에는 혼자 중얼거리던 할머니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봉투에는 장예수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고 병실 침대 명패에 적힌 이름이 장예순이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뒤흔들 기막힌 사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장예순이시군요. 장예순이라고 써 있어? 그래, 내 이름이야.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내 이름인가 보다 했어. 할머니의 무뚝뚝한 대답에도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의 병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고 그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는 동백보육원에서 보낸 감사장이었습니다. 장예순 후원자님께 보내주신 겨울 의리와 생필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동백보육원에서 보내온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육원에 후원하고 계세요? 보육원에서 온 거야? 아야, 후원한 지 오래됐지. 거기 있는 애들이 꼭 내 자식 같아서.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매달 조금씩은 보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해야 해. 할머니의 무뚝뚝한 대답 속에서도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백보육원에 꾸준한 후원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상자 속에는 10년, 20년이 넘는 오래된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편지들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할머니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인사와 근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덕분에 새 책가방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최민수 올림. 아이고, 민수가 보냈구나. 그 애가 벌써 대학생이 됐다더라고. 시간 참 빠르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도움을 주시다니. 뭐가 대단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아휴, 나도 모르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15에 시집을 갔어. 손이 귀한 집인데 첫째 부인이 애를 못 낳는 집이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 집에서 땅 몇 대기를 받고 나를 보냈어. 안 간다고 울고 버티다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결국 시집을 갔지.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어. 그땐 딸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대를 이을 아들은 중요하고 그랬어.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자네처럼 딸도 이렇게 효도하는데 말이야. 회한에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씀하시는 할머니 뒤로 가난한 집 큰딸로 태어나 물건처럼 팔려간 소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도 무섭고 애 못 낳는다던 첫째 부인도 무섭고 15밖에 안 됐으니 모든 게 무서웠지.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처음엔 아들만 낳으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잘해줬어. 근데 첫째 부인은 아휴, 늘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 주름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형님도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그랬다고 해도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니까 좋을 리가 없지. 아휴, 그 시절 여자들은 다 불쌍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지더니 문득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무뚝뚝해도 잘해줬어. 내가 가자마자 아들을 낳았더니 내 손도 잡아주고 머리핀도 사주고. 말을 잇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인생에서 얼마 없던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꾹 쥐며 할머니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잠시 미소 짓던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등 따숩고 밥도 잘 주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우리 아들, 아휴, 원석이.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석이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아야, 내 새끼, 그 꼬물꼬물. 시어머니 무서운 것도 첫째 부인 찬바람도 다 상관없었어.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석이 젖될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랑 첫째 부인이 그 아이를 내 품에서 뺏어갔어. 이제부터는 자기네 아들이래. 원석이는 첫째 부인 아들로 키울 거라면서. 말끝이 흐려지더니 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안은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울음소리만은 오래된 슬픔을 또렷하게 울려 퍼뜨렸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전내 가득하던 아기를 품에서 억지로 빼앗겼던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꼭 움켜쥐던 할머니의 모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리움을 온몸으로 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랑 내가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행여나 내가 애미인 걸 아이가 알면 안 된다면서 날 내쫓았어. 평생 쥐죽은 듯이 아들에게는 말도 안 걸고 살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그들은 내 핏덩이를 빼앗고 나를 매몰차게 내치더라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마저 빼앗아 내쫓는 이 잔혹한 일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했을까요? 할 수 없이 친정에 돌아갔더니 이번엔 또 가족들이 이미 떠나고 없더라고. 내가 시집갈 때 받은 땅을 팔고 사라졌어. 아휴, 그때 얼마나 막막하던지. 자기 배아파 낳은 아들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돌아갈 친정마저 없어진 그 절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 시대가, 그 어른들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외로움과 분노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은 세상을 향한 오래된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없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 길로 그냥 서울로 올라왔지. 식당 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어.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아무도 내 편은 없고 우리 아들 원석이 생각하면서 버텼어. 목소리가 떨리더니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은 밥 잘 먹고 있을까? 추운 겨울밤이면 우리 아들은 따뜻하게 잘 자고 있을까?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버텼지. 할머니는 아들을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채 그리워하며 살았고,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며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길 바랐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꼭 아드님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할머니의 작은 바람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가 간직한 편지들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렇게 변색된 종이 속에는 할머니의 평생 그리움이, 말하지 못했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열며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그 집에 갔었어. 아들이 자라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들켰지. 문전박대 당했어. 너 같은 여자가 뭐라고 여기 왔냐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멀리서나마 학교 가는 아들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 키가 훌쩍 자라서 얼굴이 까맣게 탔더라고. 건강해 보여서 그래도 마음이 놓였어. 그렇게 매일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지꾸러미를 정리하던 중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해외에서 온 듯한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도착한 듯 우표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해외에서 온 편지네요. 읽어볼까요? 해외라고? 아유, 이상하다. 내가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저는 궁금증을 안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은색 머리핀과 함께 가지런히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리핀은 오래된 듯 낡았지만 정성스레 닦아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첫 문장을 본 저는 놀라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장희성 씨의 아들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어둔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보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 친어머니라고 믿어왔던 분이 사실은 제 양어머니였고 친어머니는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을까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양어머니께 물어보니 사실이라며 오랜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석이가 얼마나 놀랐을꼬. 아들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며 할머니는 편지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양어머니가 저를 빼앗고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온 그 눈물은 수십 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일기에는 생생한 당시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실까요? 할머니는 숨을 멈춘 채 편지의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온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양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쓰셨더군요. 저를 낳고 어머니가 쫓겨나는 순간에도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자신의 무기력함을 원망도 하고요. 병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한평생 원망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보내드리는 머리핀은 아버지가 어머니 것이라며 고이 간직하셨던 겁니다. 저는 봉투에 들어있던 작은 머리핀을 조심스레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노란빛으로 변색된 작은 진주가 달린 머리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보물을 만난 듯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머리핀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린 소녀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원석이 낳고 그 무뚝뚝한 양반이 이 머리핀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고생한다고 한마디 하고는 내 손을 잡아주는데 아휴, 그때 남편 손이 참 따뜻했었지. 어느새 병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없이 그저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가득 울려 퍼진 것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한 가족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머리핀 하나로 연결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알고 계셨더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양어머니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으셨대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에 한국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꼭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고, 저 또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장원석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편지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서 아들의 편지를 가져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원석이가 날 찾았다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를 몰라서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만 있었으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이,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과의 재회가 늦어졌다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받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아이고, 글 모르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네.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생 안고 살았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윤정 씨 아니었으면 아들이 나를 찾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편지만 끼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라 아들을 잃고 그를 몰라 다시 찾을 기회마저 놓칠 뻔했던 삶의 아이러니가 할머니를 더욱 슬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이제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겠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 속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아드님과 만나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있길 잘했어. 이렇게 아들을 볼 수 있다니. 할머니는 머리핀을 꼭 쥐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오랜 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할머니 곁에 앉아 서로의 그리움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저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연락처가 있어요. 지금 전화해 볼까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연락해보라고 할 줄 알았던 할머니는 주저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는 엄마인데 아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랑 첫째 부인이 내가 엄마라는 걸 아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한 거였거든.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만나기를 그토록 바라왔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들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할머니 몰래 아들 장원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원석님,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돕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편지를 받으셨고 마음 깊이 아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달 15일 방문 가능하신지요? 긴장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다 아침에 확인한 핸드폰에는 장원석 씨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윤정님,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께도 잘 전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답장을 읽고 나니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 때 헤어진 모자가 처음 만난다면 낯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장원성님의 현재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보고 낯설지 않게 어머님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원석 씨는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바로 휴대폰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에서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가 장원석 씨에게 받은 답장과 사진을 전하자 할머니의 표정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원석 씨예요. 할머니랑 많이 닮았죠?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 며느리와 손주들, 아드님이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휴대폰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쓸어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정 씨, 나한테 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겠다는 결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생의 한이 녹아 있었습니다. 글은 갑자기 왜요? 내 아들에게 글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 손으로 아이의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도와줘요.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와 떨리는 손길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던 소녀, 자식을 빼앗기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여인, 이제 80이 넘어 처음으로 글을 배우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온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이고 싶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랑 같이 열심히 배워봐요, 할머니.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돌본 후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초등학생용 한글 공책과 색연필을 구입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공책을 보고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먼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할게요. 낮에는 항상 까칠하고 쉽게 짜증을 내던 할머니가 글을 배울 때만큼은 순한 양처럼 얌전히 제 말을 따랐습니다. 손잡버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한평생 기회를 놓쳐온 삶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기어, 니은, 디귿. 아이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학교 다닌 사람들 참 대단하네.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만의 특별한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늦게까지 병실 불빛 아래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종이를 채워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소등 시간을 알려도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몰래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 장혜순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 전체가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이렇게 예쁜 글자였구나. 처음엔 연필을 제대로 쥐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글씨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가족 사진을 뽑아드렸더니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보면서 글씨 연습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라니 정말 잘 자랐구나. 저렇게 큰 회사 다니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아휴, 우리 엄마 손 한번 못 잡아본 아들인데. 할머니의 긴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설렘과 떨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아들을 볼 수 있겠지. 윤정 씨 덕분에 내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처음에 할머니를 용가리 할매라고 부르던 젊은 환자 2명은 이제 할머니에게 간식을 가져다 드리며 응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떡 쌌어요. 드시면서 공부하세요. 할머니, 제가 볼펜 샀어요. 이거 쓰면 더 잘 써줘요. 저 또한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마침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위안도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처음 또박또박 완성했을 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쓴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공책을 손에 들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머니를 만난 이후 본 첫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장원서. 아유, 내가 썼다.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썼어.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언제나 까칠하고 무뚝뚝하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약도 잘 드시네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세요. 글씨 연습해야 하니까 병 빨리 나아야지. 내 아들 만나려면 건강해야 하잖아. 예전에는 늘 불평하고 짜증을 내던 할머니가 조용히 공책에 글씨 연습을 하는 모습은 병동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간혹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자진해서 간호사실로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아유, 이유가 있으니 그렇지. 할머니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으니까. 그래,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랑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사랑해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글씨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내가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야. 평생 한 번도 못한 말인데.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른 닦아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쓰셨어요, 할머니. 장원석 씨가 보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내 아들이 알아볼까? 아야, 허름한 시골 할매가 쓴 글씨라고
무시하진 않을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쓴 글씨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데요. 한글을 배워가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줄었고 다른 환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중얼거리던 외로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가리 할매라는 별명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 대신 이제 병실에는 할머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시간들, 아들을 잃고 하루하루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방문 날짜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침부터 눈빛이 달라진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 씨,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 참아온 모성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 담긴 평생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새 공책을 펼치고 할머니가 천천히 한 글자씩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었지만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써보세요. 원서가라고 먼저 써볼까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필을 꼭 쥐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글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첫 글자를 쓰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쓰는 순간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너를 품에 안은 그날이 어제 같다. 하루도 널 잊은 날 없었다. 이제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글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떠나보낸 아기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들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의 그리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듯한 글씨가 담겼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씨 고마워요. 윤정씨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기쁨도 못 느꼈을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잘 살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한 어머니의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방문 이틀 전,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의사는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할 때 폐렴이 심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급히 장원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장원석님,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정을 앞당겨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 빨리 갈게요. 내일 오전 비행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석은 일정을 앞당겨 다음날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윤정씨, 내 머리 좀 빗겨줄래요? 아들이 온다며. 네, 할머니, 예쁘게 빗겨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의 머리를 정성껏 빗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은색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머리에 그 핀을 꽂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15 그 시절 소녀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원석이는 언제 와요? 내일 아침에요. 비행기가 새벽에 도착한대요. 아유,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잠시 졸았다가 간호사의 부름에 깼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지만 새벽 3시 27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떠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아들의 가족 사진과 아들에게 쓴 편지가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장원석은 그날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영안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장원석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장원석 씨를 기다리셨어요. 아드님을 만나기 위해 한글도 배우셨고요. 저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셨던 편지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당신에게 쓰신 편지예요.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쓰셨어요. 장원석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고 할머니가 쓴 편지와 정리해둔 메모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어요. 마지막 몇 주 동안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원석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할머니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쓰인 사랑한다는 말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병실에 내내 혼자 계셨어서 쓸쓸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백보육원의 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의 후원을 받았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보육원에 30년 넘게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셨는데도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주셨죠.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민수라고 해요. 할머니께서 제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 같았어요.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동안 병문안을 오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못 오게 하셔서 편지만 보냈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장원석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다른 삶,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아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만날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가 아들을 꼭 만나실 줄 알았어요. 장원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음을,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많은 아이들을 돌보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장원석은 할머니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바친 편지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장원석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정 씨,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감사할 일은 제 쪽이에요. 장원석은 저에게 할머니의 편지들과 사진을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동백원의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이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사랑으로 돌보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셨어요. 네,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빈 병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썼던 공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장원석, 사랑해. 저는 그 공책을 장원석에게 전해주기 위해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태어날 때 저는 병실을 둘러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용가리 할매가 아닌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완치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장원석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장애손 장학금을 설립했고 동백보육원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원석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동백보육원에서 열리는 장애손 도서관 개관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글을 배우며 느꼈던 기쁨을 다른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저와 어머니는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도서관 입구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랑해라는 할머니의 친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할머니가 후원했던 아이들의 사진과 그들의 성장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할머니가 받았던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할머니의 생애를 담은 작은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어. 삶이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다니. 네, 처음에는 용가리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 사실은 그런 분이셨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가끔 저는 병원 6인실에서 처음 만났던 용가리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까다로운 할머니로만 보였던 분이 알고 보니 평생 상처를 간직한 채 남몰래 사랑을 실천해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키우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해라는 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배워야 했던 한 여자, 끝끝내 아들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왔던 그 인생. 할머니는 결국 그토록 보고 싶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